그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혈액투석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이제 투석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치료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거는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들을 관리를 해서 환자들의 이제 생존율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콩팥은 노폐물 제거나 수분 제거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갖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뼈와 미네랄 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콩팥이 나쁜 분들은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혈관 덩어리이고, 혈관이 안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콩팥을 제외한 다른 여러 장기에도 이제 혈관이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이게 잘 생기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갖다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방적인 그리고 또 치료적인 그런 그 전략들을 갖다 수립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석하는 분들은 이제 만성 질환자이고 그 감염에 취약한 그런 그 면역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과 감염 시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갖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 권고가 되고 있고, 그런 검사들을 갖다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투석 시마다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검사,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이런 그 검사, 객관적인 검사 결과도 있겠지만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들이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하는 진찰 소견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환자의 상태를 갖다 파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투석 시마다 해야 되는 것은 체중, 그리고 이제 생체 징후, 그리고 혈관 접근로 검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체중은 투석 전과 후에 이제 반드시 측정을 해서 투석 전에 이제 체중이 적절하게 늘어왔는지 아니면 너무 과잉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석 후에 이제 체중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적절하게 이제 제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생체 징후는 이제 혈압, 체온, 맥박수 이런 것들을 갖다 감안을 해서 투석 중에 그 너무 수분 제거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맥박이 뛰고 혈압이 저하되는 그런 이제 쇼크 상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석하러 오실 때마다 혈관 접근로에 뭐 이렇게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그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도 있는데요. 그 이제 혈액 검사 중에서는 이제 빈혈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혈액 화학 검사에서는 알부민,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인 이와 같은 그런 혈액 화학 검사를 갖다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투석 전후에 이제 혈중 요소 질소 BUN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검사를 갖다 그 측정을 해서 그 지표가 얼마나 그 떨어졌는지를 봐서 그 제거율을 갖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략 이 투석 적정도 측정은 3개월에 한 번씩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청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이제 갑상선 뒤쪽에 4개의 그 부갑상선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상인에게서는 거의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게서는 그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가 되는 경우에 그 뼈를 약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부갑상선 호르몬은 그 피 속에 있는 칼슘 수치에 반응을 하는 그런 그 호르몬인데요. 칼슘 수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 분비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이제 뼈를 약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이제 측정하는 검사에는 이제 혈청 검사, 간염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혈액을 다루는 그런 치료를 갖다 받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게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마다 하는 거는 이제 심초음파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가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는 저희는 이제 매달 촬영을 합니다. 매달 촬영을 해서 그 이 가슴에 보이는 이제 심장의 크기,
그리고 폐에 있는 부종의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함으로써 이 환자분에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체중이 적절한지 아니면 조절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혈액 검사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를 갖다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칼륨입니다. 이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몸속에 있는 세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장 많은 양이온인데 그 혈액 속에는 나트륨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는 굉장히 많고, 세포 밖에 있는 혈액에는 적은 이 이제 농도 차가 적절하게 잘 유지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제 중요한 게 어디 중요하냐면은 신경이나 근육 세포와 같이 옆 세포에 이제 자극을 전도하는 그런 세포들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혈액 속에 있는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 아니면 너무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세포 내외의 그런 농도 차이에 그 급격한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 때문에 그 신경이나 근육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자극 전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략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 다리에 쥐가 난다, 저린다, 그 칼륨 수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하지가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한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칼륨 수치가 또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쥐가 난다, 저린다 이런 증상들부터 해서 아주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는 심장 근육을 갖다 이렇게 박동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자극 전도계에 문제를 줘서 부정맥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면 생명을 갖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칼륨 혈증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반인들은 콩팥을 통해서 칼륨이 적절하게 항상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고칼륨 혈증의 위험성에 이제 자주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갖다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칼륨을 제거하는 그런 약을 갖다 이렇게 적절하게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 투석을 통해서 그 칼륨을 제거를 갖다 잘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칼륨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부정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칼륨 혈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식사, 어떤 음식 속에 칼륨이 많은지, 이런 칼륨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알고 식사를 갖다 준비하고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칼리메이트와 같은 그런 칼륨 배출제 이런 게 필요하다면은 그런 약들도 적절하게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석을 갖다 꼭 그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이제 인인데요. 인은 칼슘과 더불어서 뼈의 주성분입니다. 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몸속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고 그게 이제 뼈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만큼 사용이 된 다음에 불필요한 거는 이제 대변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콩팥이 나쁜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인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칼슘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 몸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는 뼈가 약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뼈 이외의 여러 장기, 혈관, 특히 혈관 같은데 이게 이제 인이랑 칼슘이 이제 그 결합해서 그 침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침착을 하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 혈관 질환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이 미네랄 뼈 대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인 수치입니다. 인 수치를 적절한 수치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잘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인이 높은 그런 환자분에게 그 인 섭취 중에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섭취가 되게 되는데요. 인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섭취 물질은
식품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유제품, 하나는 이제 고기류, 하나는 이제 곡식류.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3대 식품군이 약 30% 정도의 비율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인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이런 음식들을 갖다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그런 음식들을 갖다 이렇게 확 줄이면서 영양실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는 어떻게 보면 인수치가 조금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꼭 필수적인 그런 음식들을 갖다 줄이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인 첨가물 이런 것들부터 먼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인 첨가물들은 대개는 이제 그 가공식품들의 그런 그 보존과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첨가되는 식품 첨가제 인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인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콜라, 환타 같은 그런 음료수들 아니면은 그 햇반 같은 데도 있답니다. 그래서 햇반을 딱 열어보면은 반지르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인첨가제가 만들어내는 효과인데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마트나 아니면은 편의점,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그런 음식들은 보존이나 아니면 좀 더 좋게 보이는 그런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첨가제를 넣게 되는데 그런 데 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연 음식을 잘 조리해서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치가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인결합제라고 하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인결합제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장 속에 들어온 인이 그 흡수되지 않도록 결합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결합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계열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요즘 쓰는 그런 약들을 갖다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인수치가 이제 적절하게 그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칼슘이 되겠는데요. 칼슘은 인과 더불어서 이제 뼈 속에서 이제 풍부한 그런 그 무기질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작용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칼슘이 농도가 이제 항상 낮은 상태로 보통 유지가 됩니다.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칼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이 수치를 더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이고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됨으로써 칼슘 수치를 갖다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 이렇게 계속 그 신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이제 과도해지게 되면은 칼슘 수치를 높이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뼛속에 있는 칼슘을 갖다 빼내서 피로 이렇게 유입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신장에서 배출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 속에서 흡수를, 칼슘 흡수가 많이 되도록 해서 혈중 농도를 높이는 방법,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신장을 통한 그 배설 억제는 지금 이제 투석 환자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뼈 속에서 이제 그 유리시키는 그런 기전들이 상당히 좀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뼈에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와서 옛날에 이제 마치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높은 그런 환자들은 뼈에 이제 구멍이 나고 그래서 이제 낭종이 생기는 그런 아주 심각한 섬유화가 되는 그런 심각한 그 뼈 질환을 갖다 이렇게 많이 그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 부갑상선 호르몬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고 인수치도 조절하고 그럼으로써 그 뼈 질환들이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갑상선 호르몬도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수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 수치를 갖다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을 갖다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약제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 계열의 약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칼슘과 유사하게 칼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갑상선이 느끼기에는 그 체내 칼슘 농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 약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오인해서 그 부갑상선 호르몬을 갖다 안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약제가 있는데, 이 두 계열의 약제를 갖다 이제 적절하게 씀으로써 부갑상선 수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은 부갑상선을 갖다 아예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떼어버리는 그런 그 절제술은 거의 빈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칼륨,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슘과 인으로 대별되는 미네랄 뼈 대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헤모글로빈으로 그 표현할 수 있는 빈혈,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석 환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좀 크리티컬한 그런 그 관리 지표가 되겠는데요. 헤모글로빈은 그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빈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적혈구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혈구 양이 이제 줄어드는 걸 이제 빈혈이라고 하는 건데, 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빈혈이 대부분 생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에리트로포에틴이라고 하는 그런 조혈 호르몬이 콩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콩팥에서 안 만들어지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골수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신호를 못 받아서 적혈구를 안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도 투석 중에 뭐 혈액이 손실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독 물질 때문에 적혈구가 보통은 한번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를 빠져나오면은 120일을 갖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120일을 갖다 살 수 있는데, 그 투석 환자분들은 적혈구 생존 기간이 이제 단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빈혈이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빈혈이 동반이 되면은 피로감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급성 빈혈일 때는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아, 어지러워. 그러면은 이제 빈혈인가? 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만성 콩팥병과 같은 만성 질환에서 생기는 빈혈은 어지럼증은 거의 동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빈혈이 생기는 속도가 아주 느려서 몸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적응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거의 없지만, 그냥 기운 없다, 피곤하다, 혹은 이제 같은 양의 피를 갖다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펌프질을 갖다 더 많이 하고 힘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많이 돼서 심장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빈혈을 적절하게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만성 콩팥병일 때 투석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 중에서 환자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 빈혈을 갖다 잘 개선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은 굉장히 좀 그 좋아졌다, 그런 느낌을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석 전 단계부터 좀 적극적으로 빈혈을 잘 관리를 갖다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 게 적극적인 관리냐? 그게 이제 조금 이것도 이제 그 연구가 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조금 적절한 수치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뭐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를 정상인과 동일한 정도까지 올려주면은 삶의 질도 개선되고 그래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조혈제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고 나서 그 조혈제를 주사를 갖다 열심히 해서 정상 수치까지 이제 올려보니까 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혈전 발생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잘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혈관 접근로에서도 혈전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합병증들이 생겨서 오히려 좀 안 좋더라, 정상인처럼 그 개선하지는 말자,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마다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10일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좀 무난한 적절한 그런 수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그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를 갖다 항상 이렇게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심평원의 그 진료비 기준이 될 텐데요. 거기서는 이제 10에서 11 사이를 갖다 유지를 해야 조혈제를 갖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갖다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혈제 양을 갖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최근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는 이 헤모글로빈의 변동성도 굉장히 환자분한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혈제를 많이 써가지고 뭐 12, 13까지 올라갔다가 그 올라간 달에는 또 못 쓰니까 또 그 조혈제를 안 쓰게 되면은 뭐 9, 8까지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이제 변동이 이제 크게 되면은 그게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나쁜
임상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심한 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혈액 검사 지표는 혈중 요소 질소입니다. 이제 줄여서 BUN이라고 이제 그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 그 중에서 그 질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이렇게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질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러니까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에만 질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갖다 얼마나 섭취하느냐, 그리고 섭취한 단백질이 얼마나 이렇게 그 분해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지표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투석 전 단계에서는 콩팥 기능이 나빠짐에 따라서 이 이제 BUN이라고 하는 혈중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콩팥 기능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는 지표보다는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장 기능을 갖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BU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콩팥 기능 이외에도 그 체액량이 저하되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위장관 출혈이 있거나 그런 다양한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투석을 하는 단계에서는 BUN도 그렇고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도 그렇고 이게 이제 남아있는 신장 기능과는 거의 무관한 그런 수치가 됩니다. 이런 그 수치에 대해서 그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관심이 있는 그런 그 투석 환자분들이 이제 종종 있으신데요. 그 투석을 갖다 이제 받으시다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자신의 콩팥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콩팥 기능을 예전에 선생님은 그 피검사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내서 자신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크레아티닌으로 계산되는 사구체 여과율 이런 거에 이제 그동안 이제 익숙해지셔서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투석 후가 되면은 이 BUN도 그렇고 크레아티닌도 그렇고 투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갖다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못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능보다는 그 이 BUN과 크레아티닌이 얼마나 생성이 되고 있느냐, 생성률의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요. BUN은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높은 투석 환자는 그만큼 근육량이 많다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BUN이 높은 투석 환자는 그만큼 단백질 섭취량이 이제 많은 그런 환자일 수도 있겠다. 물론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체액량이 저하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단백질 섭취량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BUN의 의미는 그 투석 전후에 그 BUN 농도를 측정해서 그게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계산을 함으로써 투석 효율을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제거율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그 혈액 검사 지표가 알부민이 되겠는데요. 이 알부민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검사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자분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단백질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그런 성분인데, 이 알부민이 이게 많아지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많아야 되고, 또 이 알부민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알부민이 자꾸 소모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염증이 있다든지, 뭐 심장 기능이 이제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아무리 식사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게 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이제 최상의 상태에서만 알부민 수치가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석 환자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알부민 수치가 아닐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알부민 수치는 그 아주 급격한 환자분의 상태가 없으면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지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떨어진 경우에도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좀 중요한 그런 강력한 그런 예우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는 아니지만 그 투석을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노인이고, 이 노인분들의 그런 그 예우를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적인 평가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기능을 갖다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그다음에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이렇게 6가지의 아주 간단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환자분이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은 예, 정상인 거고, 뭐 하나라도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한다, 아니면은 식사 준비를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환자분의 영양실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어떤 뭐 그냥 설문지가 아니라 이 환자의 그 예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중에서는 이제 하지 근력 평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3m를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초를 넘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체 기능에. 그리고 이제 평형성 검사,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눈을 감고 하는 건데 한 발을 들고 5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갖다 못 채우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영양 관리도 잘하고 어떤 문제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관리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낙상을 갖다 굉장히 조심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낙상의 대개 한 60% 정도는 이제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이제 낙상하지 않도록 턱을 갖다 이렇게 없앤다든지, 미끄러운 화장실을 갖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잘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혈액투석과 이제 콩팥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혈액투석의 원리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혈액투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갖다 좀 같이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 강의를 갖다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이렇게 경험을 쌓으시면서 좀 더 이제 혈액투석을 이해하고 혈액투석 환자를 갖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갖다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